300억짜리 2년 건물은 내가 잘 쓸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잘 가라, 안녕. 나를 끌어안은 남편의 품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닌 저주였습니다. 시한부 2개월 선고를 받고 돌아온 날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 귓가에 속삭인 소름 끼치는 말이었죠. 남편은 내가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뒤에서는 다른 여자와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갈비탕 솥 앞에서 단련된 눈썰미로 그들의 더러운 연극을 처음부터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병원에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 한 통. 그 순간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졸도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이경자라고 합니다. 저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젊어서는 시장 한 귀퉁이에 작은 솥단지 하나 걸어놓고 소갈비탕을 끓여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밤늦게까지 기름때에 절어 살았어요. 손님 한 명을 더 받겠다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고 한겨울에도 찬물에 물을 씻느라 손이 다 트고 갈라졌습니다. 그 갈비탕 한 그릇을 끓이려고 저는 매일 새벽 도매시장에서 제일 좋은 갈비를 직접 골랐어요. 핏물을 빼고 한나절을 푹 고아 기름을 걷어내고 깍두기 하나도 제 손으로 담갔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니 손님들이 줄을 섰고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이 늘어갔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하루같이 일한 끝에 저는 그 작은 국밥집을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갈비탕집으로 키워냈어요. 그 갈비탕 한 그릇 한 그릇이 모여 저는 마침내 시내 한복판에 300억 원짜리 빌딩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의 신하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빌딩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이 트고 갈라진 제 두 손이 한 그릇 한 그릇 끓여 쌓아 올린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그 건물 벽돌 하나하나에 제가 흘린 30년 세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일구는 동안 제 남편 성철은 무엇을 했을까요? 올해 60살인 그이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가마솥 앞에서 등골이 휘는 동안 남편은 친구들과 어울려 골프를 치고 제 돈으로 좋은 차를 굴리며 사장님 소리를 들으러 다녔어요. 가게 일을 도운 적도 제 고생을 알아준 적도 단 한 번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어요. 평생 갈비탕 국물에 절어 산 여자라 촌스럽다는 둥, 돈은 좀 벌었어도 무식하다는 둥, 제 자존심을 은근히 긁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제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도 친구들 앞에서는 마치 자기가 다 일군 재산인 양 으스댔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부부려니 한 사람이 벌면 한 사람은 쉴 수도 있으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자식도 없이 둘이 사는 부부 그래도 끝까지 함께 늙어갈 사람이라고 믿었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그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에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런 제게 시한부 판정과 남편의 그 한마디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으로 돌변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손수 사오고 제 손발을 주물러주고 병원에 갈 때면 한 걸음에 달려와 부축했어요. 여보,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전복죽이야. 입맛 없어도 한 술만 떠봐. 응?
남편이 죽그릇을 들고 와 제 입가에 숟가락을 가져다 댈 때마다 저는 소름이 돋는 걸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천생연분 인꼬 부부가 따로 없었어요. 죽어가는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가여운 남편. 사람들은 그 모습에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다정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요. 그 사람은 지금 제가 한시라도 빨리 죽기를 기다리며 마지막까지 좋은 남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죽 한 그릇이 어쩌면 제 죽음을 앞당기려는 또 다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었어요. 그 서늘한 간병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저는 헬쑥하게 야윈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대로는 안 죽는다, 이경자. 절대 이대로는 못 죽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세운 이 빌딩을 저런 인간에게 단 한 장도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4시의 찬바람도 트고 갈라진 두 손도 걸은 끼니도 전부 저 빌딩 한 채에 녹아 있었으니까요. 저 빌딩은 제 인생이었고 그 인생을 저렇게 비웃으며 가로채려는 사람에게 저는 절대 곱게 죽어줄 생각이 없었어요. 평생 참고만 살아온 이경자가 난생 처음 이를 악물고 칼을 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저 자신조차 그때는 짐작하지 못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절대 저 인간이 바라는 대로 곱게 죽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없이 가엾고 나약한 죽음을 앞둔 아내가 되기로 했어요. 남편이 죽을 떠먹여주면 힘없이 받아먹었고 부축을 받으면 그 팔에 온몸을 기대는 척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남편 앞에서 약한 소리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더없이 안쓰러운 얼굴로 제 등을 쓸어주었지만 저는 그 손길 아래 숨겨진 진심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이 연극이 끝나기를 바라는 그 차가운 조급함을요. 연기를 하며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의 두 얼굴이 점점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척이나 이웃이 집에 찾아오면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애처가가 되었습니다. 아내 없이는 못 산다며 눈시울을 붉히고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에 다들 감동해서 복도 많은 사람이라며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떤 이웃은 제 손을 잡고 저런 남편을 둬서 그래도 다행이라며 함께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돌아가고 둘만 남으면 남편의 얼굴에서는 그 다정함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어요. 제가 물을 떠다 달라고 하면 귀찮다는 듯 한숨을 쉬었고 제가 잠든 줄 알면 곁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거실 소파에 앉은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보며 혼자 실실 웃고 있는 걸 봤어요. 죽어가는 아내를 둔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다시 방으로 들어왔지만 그날 밤 가슴이 서늘해서 한참을 뒤척였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 하나뿐인 조카 도윤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도윤이는 제 언니의 아들인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제가 친자식처럼 거둬 키운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제 빌딩의 관리를 도맡아 하며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살뜰히 챙기는 유일한 제 편이었어요. 도윤이는 제 야윈 얼굴을 보더니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이모,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밥은 제대로 드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저는 그런 도윤이의 손을 토닥이며 애써 웃어 보였어요. 이 착한 아이에게만큼은 제가 알게 된 그 끔찍한 진실을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알았다가 도윤이가 흥분해서 일을 그르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됐거든요. 괜찮다, 도윤아. 이모는 아직 끄떡없어. 너야말로 건물 관리하느라 고생이 많지. 이모부는 요즘 별말 없지? 제가 슬쩍 떠보듯 묻자 도윤이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도윤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이모부가 부쩍 건물 일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평생 건물 근처에도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임대 계약은 어떻게 돼 있는지, 건물 시세는 얼마나 나가는지 꼬치꼬치 캐묻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을 묻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도윤이는 그게 영 마음에 걸린다며 이모부가 혹시 무슨 딴 마음을 먹은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어요. 평생 제 돈으로 놀고 먹기만 하던 사람이 하필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금에서야 건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니요. 저는 도윤이가 더 깊이 알게 되어 위험해지지 않도록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도윤이의 그 말 한마디를 마음 깊이 새겨두었어요. 이 아이의 직감이, 그리고 제 불길한 예감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걸 곧 알게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과일을 깎아 제 앞에 내밀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마치 저를 위하는 척 하지만 본심을 슬며시 흘리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여보, 이런 말하기 참 뭐하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거잖아. 당신 정신 맑을 때 재산 정리 같은 것도 미리미리 해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야.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 발끈하면 제가 모든 걸 눈치챘다는 걸 들키게 될 테니까요. 그래요, 여보. 당신 말이 맞네. 천천히 생각해서 정리합시다. 당신만 믿어요. 제가 그렇게 순순히 답하자 남편의 입가에 아주 잠깐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제가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어서 재산을 제 손으로 넘기게 만들려고 서두르고 있구나. 모든 그림이 점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면 남편의 그 조급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제게 남은 시간이 2달이라고 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그 2달 안에 모든 걸 자기 손에 넣어야 했던 거예요. 제가 살아있을 때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재산을 넘겨받아야 나중에 시비가 붙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다정한 척 간병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재산 정리 이야기를 슬며시 흘렸던 겁니다. 저는 그날부터 남편이 내미는 어떤 서류에도 함부로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저 사람이 그토록 서두르는 진짜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넘은 깊은 새벽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느꼈어요. 남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섰어요. 거실 쪽 베란다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사랑에 빠진 젊은 남자처럼 들뜨고 달뜬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그 통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던지 그 소리가 남편에게 들릴까봐 겁이 날 지경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 다 정리되면 우리 둘이서. 알지? 내가 약속한 거 꼭 지킬게. 저는 어둠 속에 선 채로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다 정리되면 우리 둘이서라니요. 우리 둘이라는 그 우리 안에 저는 없었어요. 통화 너머의 상대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 목소리에 묻어나는 다정함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평생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그런 애틋한 목소리였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단순히 제 건물을 노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 곁에는 이미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기 한참 전부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욕심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더러운 무언가라는 것을요. 제 죽음을 기다리는 남편과 그 곁에 숨어 있는 정체 모를 여자. 두 사람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어렴풋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베란다 앞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그 분노를 꾹 눌러 삼켰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이를 그르치면 평생 일군 제 모든 것을 저 두 사람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고 말 테니까요. 평생 갈비탕 솥앞에서 단련된 제 인내가 이번에도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 밤 굳게 결심했어요. 저 사람이 통화하던 그 상대가 누구인지, 두 사람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제 두 눈으로 끝까지 파헤쳐 보기로요. 그것이 제게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그 한밤중 통화를 엿들은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철저하게 죽어가는 아내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부러 힘없이 신음을 흘렸고 남편이 떠주는 죽도 반쯤 남겨 입맛이 없는 척했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헬쑥한 제 얼굴이 비쳤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야윈 모습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약하게 보일수록 저 사람은 더 방심할 테니까요. 평생 갈비탕 솥 앞에서 손님 표정 하나로 그날 장사를 가늠하던 제 눈썰미가 이번에는 남편의 속내를 읽는데 쓰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깎아 제 앞에 내밀더니 평소와는 조금 다른 얼굴로 운을 뗐어요. 무언가 큰 마음을 먹은 듯한 그러면서도 제 눈치를 살피는 그런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좋은 사람을 한 명 만나고 왔거든. 부동산 쪽으로 아주 똑소리 나는 사람인데 말이야. 저는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여보? 남편은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러고는 제 무릎 위에 그 봉투를 슬며시 올려놓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는 남편의 손끝이 아주 잠깐 떨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별건 아니고 당신 정신 맑을 때 재산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미리 안 해두면 나중에 당신만 골치 아파져. 다 당신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 봉투를 손에 들고 천천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려운 글자들이 빼곡했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보였어요. 제 빌딩의 명의를 남편 앞으로 옮기는 서류라는 것을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지만 저는 그것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봉투를 도로 무릎에 내려놓으며 더없이 가엾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요즘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이런 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며칠만 시간을 줘요. 정신이 좀 맑을 때 차분히 보고 도장 찍을게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잠깐 실망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그이는 이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토닥였어요. 그래, 천천히 봐. 급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 몸 챙기는 게 먼저지. 급할 거 하나도 없다니요. 저 사람의 머릿속은 지금 당장이라도 그 봉투에 제 도장을 받아내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는 걸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입으로는 천천히 보라면서 그날 밤 내내 남편은 제가 봉투를 어디다 두는지 곁눈질로 살피고 있었거든요. 저는 못 본 척 그 봉투를 머리맡 서랍에 넣어두고 일부러 깊이 잠든 척 돌아 누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몸이 좀 나은 척하며 빌딩에 한번 들러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도윤이가 차로 모셔다 준다며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손으로 일군 빌딩을 둘러보고 싶다는 제 말에 남편도 더는 막지 못했어요. 도윤이의 차를 타고 빌딩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1층 로비에 들어서다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낯선 여자 하나가 마치 제 집인 양 로비를 둘러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40줄에 접어든 듯한 옷차림이 깔끔하고 화장이 진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통화를 뚝 끊고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건물 사모님 되시나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곁에 있던 도윤이가 제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모, 저 여자 요즘 건물에 자주 와요. 부동산 컨설턴트라는데 임대 현황이며 시세며 자꾸 캐묻고 다녀서 제가 좀 이상하다 했거든요. 부동산 컨설턴트라. 저는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고 그 여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러고는 평생 시장에서 닦아온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네, 제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우리 건물을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세요? 제 물음에 여자는 잠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매끄럽게 둘러댔어요. 아, 제가 이 근처 건물 관리를 맡고 있어서요. 워낙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이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매각 생각 같은 건 없으세요? 매각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그 여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빛나는 걸 봤어요. 단순히 일로 묻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탐욕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겉으로는 사람 좋은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매각이라니요. 이 건물은 제 평생이 다 들어간 자식 같은 건데요. 죽으면 죽었지 남손에 넘길 생각은 없어요. 제 말에 여자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풀렸어요.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저는 똑똑히 읽었습니다. 저 여자는 제가 곧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이 건물이 곧 임자가 바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저런 눈빛을 보일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어요. 어젯밤 남편이 베란다에서 통화하던 그 다정한 목소리의 상대가 어쩌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여자일지도 모른다고요. 여자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뜬 뒤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모, 저 여자 아무래도 좀 수상해요. 그리고 이모부 말인데요. 며칠 전에 등기소에서 우리 건물 등기부등본을 떼갔더라고요.
제가 아는 법무사한테 우연히 들었는데 이모부가 직접 와서 뗐대요. 도윤이의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평생 건물 근처에는 얼씬도 않던 사람이 등기부등본까지 직접 떼러 다녔다니요. 어젯밤의 통화, 무릎 위에 놓인 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눈앞에 이 낯선 여자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고 있었어요. 저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제가 30년 세월을 갈아 넣어 세운 그 빌딩의 천장을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아, 이모가 부탁 하나 하자. 저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조용히 좀 알아봐 주겠니? 누구한테도 티 안 나게 아주 조용히 말이야. 제 부탁에 도윤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착한 아이에게 아직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 직감이 저 여자가 이 사건의 또 다른 열쇠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 거리를 새벽마다 종종 걸음으로 오갔어요. 갈비를 떼러, 물을 사러, 그릇을 닦으러. 그 30년이 고스란히 녹아든 빌딩을 저 두 사람이 지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아주 낮게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고.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현관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이는 제 어깨를 부축하며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다녀오느라 힘들었지? 건물은 잘 둘러봤어? 그래, 서류는 좀 생각해봤고? 저는 그 다정한 부축에 몸을 맡기며 더없이 지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러고는 남편의 가장 듣고 싶어 할 대답을 골라 들려주었습니다. 네, 여보. 생각해봤는데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신 더 흐려지기 전에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지요. 제 말에 남편의 두 눈이 반짝하고 빛나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 순간 그이는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다가 황급히 슬픈 표정으로 고쳐지었습니다. 저는 그 어설픈 연기를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서두르는 만큼 나도 내 패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는 걸 당신은 꿈에도 모르겠지요. 평생 참고만 살아온 이경자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 치밀하게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머지않아 만나게 될 변호사에게 무엇을 부탁할지, 그리고 저 두 사람이 파놓은 함정을 어떻게 거꾸로 되돌려 줄지를요. 다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 손에 쥐어질 또 하나의 진실이 이 모든 판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촘촘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죽어가는 아내를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매의 눈으로 그이의 빈틈을 노렸어요. 남편은 제가 정신이 흐릿하다고 믿었기에 갈수록 경계를 풀고 있었거든요. 제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통화도 굳이 멀리 가서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무슨 비밀이 있겠냐는 듯 그렇게 방심하고 있었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사람을 상대해온 제게는 그 방심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며칠 뒤 오후였어요.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른해진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이의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이 소파 아래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침 그 화면에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물을 가지러 가는 척하며 천천히 그 앞을 지나다가 무심코 그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화면에는 문자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만큼은 또렷했어요. 자기야, 그 여자 진짜 2달 안에 가는 거 맞지? 나 더는 못 기다리겠어. 우리 약속한 거 잊으면 안 돼. 그 여자라니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라는 2글자가 마치 제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휴대폰 속에서 저는 한낱 빨리 죽어 없어져야 할 그 여자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가까스로 진정시키며 그 문자 화면을 눈에 단단히 새겨두었어요.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잠결에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부엌에 선 채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하다는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또 이러는구나 하는 무력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35년이었어요. 그 긴 세월을 함께 늙어가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치워버려야 할 짐짝일 뿐이었던 거예요. 저는 싱크대를 2손으로 꼭 짚고 차오르는 눈물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잠든 척 방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옆자리가 비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 벽에 바짝 붙어 섰어요. 그날따라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컸습니다.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건물 시세가 지금 300억은 넘어. 일단 명의만 내 앞으로 넘어오면 바로 매물로 내놓고 정리하자고. 그 돈으로 우리 둘이 외국 나가서 살면 되잖아. 저는 벽에 붙은 채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명의가 넘어오면 바로 팔아치우겠다니요. 제가 30년을 갈아 넣어 세운 빌딩을 저 사람은 그저 외국에서 그 여자와 놀고 먹을 돈뭉치로밖에 보지 않았던 거예요. 잠시 후 남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걱정 마. 분배는 내가 알아서 깔끔하게 할 테니까. 자기 몫은 내가 확실히 챙겨줄게. 우리가 이거 하나 바라보고 얼마나 참았어. 조금만 더 버티자, 응? 저는 어둠 속에서 2주먹을 꼭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바라보고 얼마나 참았냐니요. 그 말은 저 2사람이 한참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기 훨씬 전부터요. 그러니까 제 병은 저 2사람에게는 끔찍한 비극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려온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정말로 2사람이 제 병을 미리 알고 기다린 거라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끔찍한 무언가가 있는 거라면, 저는 그 생각을 차마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욕심이나 바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라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제는 슬픔보다 의문이 더 컸거든요. 저 2사람은 대체 언제부터 이 판을 짜기 시작한 걸까? 그리고 정말로 제가 2달 뒤에 죽는 게 맞는 걸까? 그 마지막 의문이 그날 밤 제 가슴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기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도 도윤이를 핑계로 혼자 다녀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가 제 차트를 들여다보며 평소처럼 제 상태를 살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의사의 표정이 어딘가 미묘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할 듯 말 듯 입가에서 망설이는 기색이 보였거든요. 저는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평생 손님 표정 하나로 속마음을 읽어온 제 눈이 그 미세한 흔들림을 잡아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혹시 제가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진단이라는 게 혹시라도 틀릴 수가 있나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제 물음에 의사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대답했어요. 의학이라는 게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경자님.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요. 조만간 검사를 한 번만 더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검사를 한 번만 더 받자는 그 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술렁였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더 캐묻고 싶었지만 의사는 그저 확실하게 해두자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의사의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해두자.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 말들이 자꾸만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쩌면 제 2달이라는 시한이 생각만큼 확실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거든요. 저는 그 작은 가능성을 마치 꺼져가는 불씨를 두 손으로 감싸듯 가만히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특히 남편에게는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또 그 다정한 얼굴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이는 제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척 물었어요. 여보, 병원에서 뭐래? 더 안 좋아진 건 아니지? 의사가 무슨 다른 말은 없었고, 저는 그 물음에 무언가를 알아챈 기색을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없이 힘없고 절망한 얼굴을 지어 보였어요. 뭐 별말 있겠어요. 그냥 마음 편히 지내라고만 하네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제 대답에 남편의 얼굴에 안도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러고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제 등을 쓸어주었어요. 저는 그 손길을 받으며 속으로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곧 죽을 거라고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어쩌면 그 믿음이 당신이 파놓은 함정에 당신 스스로 빠지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당신은 꿈에도 모르겠지요. 그날 밤 저는 머리맡 서랍에서 남편이 들이밀었던 금명의 이전 서류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저 두 사람은 제가 정신이 흐려지기 전에 어서 이 서류의 도장을 받아내려 안달이 나 있었어요. 매각 통화, 그 여자라는 문자, 그리고 분배 약속까지 모든 그림이 거의 다 그려졌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의문이 2개 남아 있었어요. 저 여자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의사가 말한 그 마음에 걸리는 게 대체 무엇인지를요. 저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휴대폰을 들어 도윤이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탁한 그 여자에 대해 알아낸 게 있으면 다음에 둘만 있을 때 조용히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의사가 권한 그 재검사를 남편 몰래 빠른 시일 안에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2가지가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을 밝혀줄 열쇠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누운 제 가슴 속에서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다른 감정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차가운 의지였어요. 평생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이경자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칼을 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에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사나흘 뒤였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도 그이는 여전히 제 차를 굴리며 사장님 소리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도윤이를 집으로 불렀어요. 도윤이는 무언가 잔뜩 긴장한 얼굴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모, 부탁하신 그 여자 말인데요.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알아볼수록 영 이상해서요. 저는 도윤이를 식탁 앞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도윤이는 봉투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펼쳤어요. 거기에는 그 여자의 사진과 이름, 그리고 하는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미라, 나이는 39살이에요.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더라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로 건물 매물 정보 물어다 주고 소개비 챙기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모, 이상한 게요. 도윤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차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서 말해보라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 윤미라라는 사람이 우리 건물에 처음 나타난 게 한두 달 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1층 상가 사장님들한테 슬쩍 물어봤더니 작년 가을부터 이 근처를 자주 어슬렁거렸대요. 이모부랑 같이 차 마시는 것도 몇 번 봤다는 사람도 있고요. 작년 가을이라는 말에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작년 가을이라면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기 반년도 더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제가 멀쩡히 건강하던 시절부터 이미 남편 곁을 맴돌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겉으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혹시 그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 사진으로 본 사람은 없지? 제 물음에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1층 카페 사장님이 작년 연말쯤에 우연히 찍힌 거라고 주신 거예요. 손님들 단체 사진 찍다가 뒤에 우연히 같이 나왔다고요. 이모, 이거 보시면 좀 마음 단단히 드시고 보세요. 저는 도윤이가 내민 그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남편과 그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일로 만난 사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손등을 감싸 쥐고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제가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정한 웃음이 걸려 있었거든요. 사진 한 구석에는 그날의 날짜가 작게 찍혀 있었어요.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35년 세월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새벽 4시부터 가마솥 앞에서 등골이 휘는 동안 저 사람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저렇게 웃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아직 건강하던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요. 이모, 괜찮으세요? 제가 괜히 보여드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도윤이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런 도윤이의 손을 가만히 토닥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도윤아. 잘했어. 이모가 꼭 알아야 할 일이었어. 내 덕분에 이모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진실을 보게 됐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진 속 날짜를 곱씹었어요. 작년 12월. 그리고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건 올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의 관계는
제 병보다 훨씬 앞서 시작된 거였어요. 어쩌면 제 병조차도 저 두 사람에게는 하늘이 도운 절호의 기회였을 뿐인 거예요.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끙끙 앓을 때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고요. 며칠 뒤 저는 병원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래전 빌딩을 세울 때 등기 문제로 도움을 받았던 김 변호사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점잖고 신중한 사람이라 제 일을 맡길 사람으로 그분만 한 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변호사가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야윈 얼굴을 보더니 그분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어요. 경자 사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색이 영 안 좋으신데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저는 자리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일, 그날 남편이 저를 안고 속삭인 끔찍한 말, 그리고 남편 곁에 있는 그 여자의 존재까지요. 소리 높여 울지도 감정에 북받쳐 말을 흐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담담하게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또박또박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김 변호사는 한참을 침통한 얼굴로 말이 없었어요. 사장님, 어떻게 그런 일이? 35년을 함께 산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김 변호사가 진심으로 붕괴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런 그분을 향해 비로소 제 진짜 속내를 꺼내 보였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울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사람이 제 빌딩을 단 한 장도 못 가져가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세운 그 건물을요. 그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러 왔어요. 제 단호한 말에 김 변호사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장님. 충분히 가능해요. 다만 한 가지 사장님께서 꼭 지켜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저쪽의 눈치를 채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저쪽이 아는 순간 저쪽도 다른 수를 쓸 테니까요. 끝까지 모르는 척 죽어가는 아내를 연기하셔야 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물음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평생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게 그건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대답에 김 변호사가 든든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남편 몰래 빌딩을 지킬 방법을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어요. 어떤 서류에도 함부로 도장을 찍지 말 것, 남편이 들이미는 명예 이전은 시간을 끌며 미룰 것, 그리고 가동한 빌딩의 권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둘 것. 저는 평생 처음으로 든든한 내 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털어놓았어요. 변호사님, 사실 한 가지 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며칠 전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검사를 한 번만 더 받아보자고 하더라고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꾸만 생각이 나서요. 제 말에 김 변호사가 잠시 눈을 가늘게 떴어요. 검사를 다시요? 사장님, 그건 어쩌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괜히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재검사 미루지 마시고 꼭 받아보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똑같이 그 재검사를 받아보라고 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 검사 결과가 이 모든 판을 뒤집을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거의 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남편 곁을 맴돈 그 여자, 카페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사진, 그리고 빌딩을 팔아 외국으로 떠나겠다는 그들의 계획까지요. 이제 남은 건 저 두 사람이 파놓은 함정을 거꾸로 뒤집어 그들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를 남편이 여느 때처럼 다정하게 맞았습니다. 그이는 제 손을 잡으며 더없이 자상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은 잘 다녀왔어? 몸은 좀 어때?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응? 저는 그 손길을 받으며 더없이 가엾고 지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당신은 지금 다 이긴 줄 알고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 막 진짜 판이 시작됐다는 걸 당신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평생 참고만 살아온 이경자가 이번에는 절대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또 골프를 치러 나갔어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죽어가는 아내 노릇에서 잠시 벗어나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 쓰던 노트북을 거실 탁자에 그대로 두고 나간 거예요. 평소에는 늘 가방에 넣어 다니던 물건이었는데 그날따라 골프 약속에 마음이 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건 들지 않았어요. 평생 함께한 사람에게 그 여자라 불린 마당에 무슨 죄책감이 남아 있었겠어요. 화면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비밀번호를 단번에 풀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평생 쓰는 숫자, 그이의 생일을 넣자 화면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탕화면 한 구석에 한 폴더가 보였어요. 그 폴더를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제 빌딩에 관한 서류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등기부등본, 임대 현황표, 시세 감정서, 그리고 매각 절차를 정리한 메모까지요. 그런데 그 파일들이 만들어진 날짜를 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마우스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파일의 날짜가 작년 11월이었거든요. 작년 11월. 그건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기 5달도 더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가 아프다는 걸 알기 한참 전부터 이미 제 빌딩을 어떻게 팔아치울지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화면을 더 내려봤어요. 그리고 메모장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차마 사람의 글이라고 믿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경자명의 정리 후 매각, 미라와 분배. 시기는 경자 건강 상태 봐서 조율. 의료 기록 확보 필요. 저는 그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경자 건강 상태를 봐서 시기를 조율한다니요. 의료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니요. 그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제 눈앞에서 꿈틀거렸어요. 저 사람은 단순히 제 죽음을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미리미리 살펴가며 가장 적당한 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제가 병을 알기 전부터 제 몸이 무너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은 채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지난 몇 주의 기억들이 거꾸로 되감기듯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를
꼭 안아주던 남편의 품이 떠올랐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 그 낮고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정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였던 거예요. 제 귓가에 잘 가라 안녕을 속삭이던 그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 없이는 못 산다며 눈시울을 붉혔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떠먹여주던 손길도 떠올랐어요. 입맛 없어도 한술만 떠봐. 응. 그 자상한 목소리 뒤에는 어서 빨리 이 연극이 끝나기를 바라는 차가운 조급함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제 손발을 주물러주던 그 손이 사실은 제 빌딩의 시세를 계산하던 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35년이라는 세월 전부가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흐느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그날만큼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뜨거운 눈물이 제 두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어요. 억울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거든요. 저는 그 노트북 앞에서 35년 세월을 향해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저는 천천히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그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 옮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제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저 두 사람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요. 저는 모든 파일을 옮긴 뒤 노트북을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정확히 그대로 돌려놓았어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요. 그날 저녁 남편이 골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이는 여느 때처럼 다정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다정함이 평소보다 더 끈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재촉하려는 듯한 그런 다정함이었어요. 여보, 내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그 서류 있잖아. 명예 정리하는 거. 이왕 할 거면 빨리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 정신 더 또렷할 때 해놔야 나중에 당신도 마음이 편하잖아. 응?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더없이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 손길에 소름이 끼쳤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없이 힘없고 지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여보.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런데 요즘 손이 자꾸 떨려서 도장 찍는 것도 영 힘이 드네요. 며칠만 더 기운을 차려서 정신 맑은 날에 깔끔하게 처리합시다. 어차피 우리 둘 사이에 급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 말에 남편의 입가가 아주 잠깐 굳었다가 이내 풀렸어요. 더 재촉하고 싶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어요. 그렇게 안달이 나시는군요. 하지만 당신이 그 서류에 제 도장을 받아내는 일은 영영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옮겨둔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었어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매각 계획, 미라와의 분배 메모, 그리고 제 건강 상태를 봐가며 시기를 조율하겠다는 그 끔찍한 글까지요. 김 변호사는 그 파일들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장님, 이건 단순한 외도나 욕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계획적으로 사장님 재산을 노린 거예요. 그것도 사장님이 병을 아시기 한참 전부터 말입니다. 이 증거들이라면 저쪽이 무슨 짓을 해도
사장님 재산은 단단히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의 그 말에 비로소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이제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향한 차가운 의지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김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저 사람을 그냥 법으로 처벌하는 걸로는 성에 안 차요. 저 두 사람이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걸 잃게 만들고 싶어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찢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 말에 김 변호사가 잠시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든든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사장님. 저쪽이 서두를수록 그게 다 저쪽의 덫이 될 겁니다. 사장님은 그저 끝까지 모르는 척 연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해 두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와 김 변호사는 반격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빼돌리려는 빌딩을 어떻게 안전한 곳으로 옮길지, 그리고 저 두 사람의 탐욕을 어떻게 거꾸로 이용할지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죽음을 기다리던 가여운 얼굴이 이제는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단단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평생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이경자가 마침내 칼을 뽑아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 저 두 사람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때까지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걸려올 한 통의 전화가 이 모든 판을 제가 상상조차 못한 방향으로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 전화가 걸려온 건 평범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누워 죽어가는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곁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였겠지요.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그이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다니던 병원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수화기를 귀에 댔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무척이나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경자님 되시죠? 저는 병원 검사실의 한주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정말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곁눈으로 남편을 살피며 더없이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무슨 일인가요? 한주임이라는 그 직원은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너무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경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지난번 경자님 검사 결과 말인데요. 그게 검체가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경자님 검체랑 비슷한 시간에 검사 받으신 다른 환자분 검체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한부 판정은 경자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검체가 바뀌었다니요. 시한부 판정이 제 결과가 아니었다니요. 한주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경자님은 그 병이 아니세요. 며칠 전에 다시 받으신 재검사 결과가 방금 나왔는데요. 경자님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병원의 명백한 잘못이에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죽지 않는다. 저는 멀쩡히 살아있다. 그 사실이 제 온몸을 휘감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도 곁에 있는 남편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더욱 가늘게 떨며 절망한 사람처럼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러고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곁에 있던 남편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게 물었어요. 그이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뭐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그런 남편을 향해 더없이 절망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러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여보. 그냥 다음 진료 일정을 좀 앞당기자고 하네요.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은 것 같다고요. 제 말에 남편의 얼굴에 안도와 슬픔이 묘하게 뒤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입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분명 다른 감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당신은 지금 내가 더 빨리 죽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안심하고 있구나.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35년이라는 세월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 주임의 그 전화가 오기 며칠 전에요. 김 변호사와 의사가 입을 모아 권했던 그 재검사를 저는 남편 몰래 진작에 받았던 거예요. 병원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서던 그날들, 저는 변호사 사무실만 들른 게 아니라 조용히 재검사를 받으러 다녔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결과를 먼저 전해 들었어요. 검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정밀 검사를 다시 해보자는 의사의 연락을요. 그러니까 한 주임의 전화는 제게는 청천벽력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뿐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됐던 날, 저는 병원 복도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죽지 않는다. 처음에는 그 사실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어요. 만약 제가 살아있다는 걸 저 두 사람이 모른다면, 두 사람이 여전히 제가 곧 죽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저 두 사람의 탐욕을 거꾸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사에게도 한 주임에게도 부탁을 해두었어요. 제가 따로 연락할 때까지 이 사실을 어디에도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병원의 명백한 실수였던 만큼 그분들도 제 부탁을 조심스럽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어가는 아내를 연기하던 그 무대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어갔어요. 아니, 오히려 더 완벽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술 뜨던 죽도 이제 반이 반밖에 먹지 않았고 걸음도 더 비틀거렸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제 헬쑥한 얼굴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든든한 무기가 될 줄은 저도 미처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러고는 근처 공원 벤치에서 미리 연락해둔 도윤이를 만났습니다. 도윤이는 깜깜한 밤에 갑자기 불려나와 잔뜩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이모,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런 도윤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이 착한 아이에게 비로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더는 이 아이를 어둠 속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고 속삭인 그 끔찍한 말부터 그 여자의 존재,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매각 계획, 가리고 사실 제가 죽지 않는다는 것까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도윤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큰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이모, 그게 정말이에요? 이모가 안 돌아가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저는 이모가 곧 떠나신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밤 잠도 못 잤는데 도윤이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저는 그런 도윤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로 제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남편과는 달리 진심으로요. 저는 도윤이의 등을 토닥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도윤아. 이모는 안 죽어. 멀쩡히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을 거꾸로 뒤집어 줄 거야.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걸 잃게 만들 거란다. 이모를 좀 도와주겠니? 도윤이는 눈물을 닦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이모. 제가 무슨 일이든 다 할게요. 저 사람들이 이모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받게 해줘요. 제가 끝까지 이모 곁에 있을게요. 도윤이의 그 말에 저는 비로소 든든한 두 다리로 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김 변호사와 도윤이라는 진짜 내 편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 두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무너뜨릴지를요. 문득 한 달 뒤로 잡혀있던 행사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 빌딩의 준공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곧 다가올 제 생일을 겸한 행사였어요. 빌딩의 모든 임직원과 상가 사장님들, 그리고 그동안 신세를 졌던 수많은 손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큰 자리였습니다. 물론 남편도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자기가 곧 차지하게 될 거라 믿는 그 빌딩을 둘러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을 테지요. 저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자리다. 그들이 가장 빛나야 할 거라 믿는 그날을 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무덤으로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은 줄 알았던 제가 멀쩡히 살아 단상에 올라 그들의 모든 죄를 한 장씩 펼쳐 보일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끝까지 완벽한 시한부 환자를 연기할 거였어요. 그리고 그 무대가 끝나는 순간 평생 참고만 살아온 이경자의 진짜 이름 석자를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도윤이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다음 날부터 저와 김 변호사의 진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차근차근 준비해온 것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 마무리할 때였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든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저는 그 서류들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짚어가며 그동안의 작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자니 제 가슴이 차츰 든든하게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빌딩의 권리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있었어요. 김 변호사는 제 빌딩을 단순히 제 명의로 두는데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단단히 묶어두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설령 남편이라 해도 함부로 손댈 수 없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빌딩은 남편이 아니라 조카 도윤이에게 돌아가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두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빼돌리려 안달했던 그 빌딩은 이미 제 손에 의해 철벽처럼 둘러싸여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동안 그렇게 서두르며 받아내려 했던 금명의 이전 서류 말입니다. 설령 거기에 사장님 도장을 받아낸다 해도 그건 이제 아무 효력도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빌딩의 진짜 권리는 이미 그 서류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묶여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게 그 서류의 도장을 받아내려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면 300억짜리 빌딩이 자기 손에 들어온다고 굳게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 서류는 이미 아무런 힘도 없는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저 사람은 빈 상자를 향해 그렇게 허겁지겁 손을 뻗고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저 사람이 그 서류의 도장을 받아낸다고 해도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죠? 제 물음에 김 변호사가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사장님. 단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오히려 그 서류를 들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순간 그게 다 사장님 재산을 노린 명백한 증거로 남게 될 뿐이에요. 거기에 사장님이 모아두신 그 노트북 자료와 사진들까지 더하면 저쪽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비로소 마음이 차갑게 그러면서도 든든하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새벽 4시부터 가마솥 앞에서 흘린 제 땀과 눈물이 트고 갈라진 제 두 손이 이제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서류들을 가만히 쓸어보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건물 주인은 죽은 줄 알았던 내가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는 나, 이경자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일러주었어요. 사장님, 이제 남은 건 타이밍입니다. 저쪽이 가장 방심하고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걸 펼쳐 보이셔야 해요. 그래야 충격도 크고 빠져나갈 여지도 없습니다. 혹시 마음에 둔 자리가 있으십니까? 저는 그 물음에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변호사님. 한 달 뒤에 제 빌딩 준공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제 생일도 겸한 자리라 빌딩 식구들이며 손님들이며 다 모이는 큰 행사예요. 물론 그 사람도 올 거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생각입니다. 제 말에 김 변호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러고는 든든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사장님. 그날까지 제가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마쳐두겠습니다. 사장님은 그저 그날까지 끝까지 죽어가는 아내를 연기해 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 달 뒤면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끝나는 거였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아온 제가 마침내 제 손으로 매듭을 짓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두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떨림은 없었어요. 그저 단단한 결심만이 제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또 그 다정한 얼굴로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다정함을 마주하는 제 마음이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두렵지도 서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다정한 아내를 연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모든 패를 제 손에 쥐고 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더없이 가엾고
지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러고는 일부러 그이가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골라 건넸습니다.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달에 우리 빌딩 준공 기념 행사 있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그날 사람들 앞에서 빌딩 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그동안 신세진 분들께 인사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날 당신도 꼭 내 곁에 있어줘요. 알았죠? 제 말에 남편의 두 눈이 순간 욕심으로 번뜩였어요. 빌딩 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다는 그 말을 그이는 제가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자기에게 넘기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이는 황급히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입꼬리는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 했어요. 그럼 여보, 당연하지. 내가 그날 당신 곁에 딱 붙어 있을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저는 그 어설픈 연기를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여보. 그날 꼭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그날이 사실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거라는 걸 당신은 꿈에도 모르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환한 무대 위에서 저는 당신과 그 여자가 파묻힐 무덤을 정성껏 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옆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이는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꾸는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아마 곧 손에 넣게 될 거라 믿는 그 300억짜리 빌딩 꿈을 꾸고 있었겠지요.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마음껏 꿈꾸세요, 여보. 그 꿈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당신에게는 가장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 될 테니까요. 이제 한 달 뒤면 모든 게 끝납니다. 평생 새벽바람을 맞으며 일군 제 빌딩 한가운데서 죽은 줄 알았던 이경자가 멀쩡히 살아 단상에 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를 한 장 한 장 사람들 앞에 펼쳐 보일 겁니다. 그 마지막 무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차갑게 그러면서도 뜨겁게 타올랐어요. 평생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이경자가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 자리를 되찾는 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밝았습니다. 제 빌딩 1층 로비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준공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제 생일을 겸한 행사라 빌딩의 모든 임직원과 상가 사장님들 그리고 그동안 신세를 졌던 수많은 단골 손님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는 작은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앞으로 둥근 탁자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평생 갈비탕을 팔던 제가 이런 으리으리한 자리의 주인공이 되다니 30년 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더 헬쑥하게 화장을 하고 야윈 몸을 휠체어에 기댔어요. 끝까지 죽어가는 아내를 연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곁에는 남편이 바짝 붙어 더없이 자상한 얼굴로 제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에 다들 안타까운 얼굴로 혀를 찼습니다. 죽어가는 아내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남편이라며 복도 많은 양반이라며 저를 부러워했어요. 남편은 그런 시선을 즐기는 듯 어깨를 으쓱이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행사장 한 구석에는 그 여자 미라도 와 있었어요.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초대를 받은 척 점잖은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은 끊임없이 남편을 쫓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남들 모르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난다는 그리고 곧 이 빌딩이 자기들 차지가 된다는 확신에 찬 그런 미소였어요.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두세요. 곧 그 웃음이 어떻게 될지 두 사람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이윽고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를 맡은 도윤이가 단상에 올랐어요. 도윤이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이경자 사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속에 저는 천천히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이 황급히 제 팔을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두 다리로 또박또박 단상을 향해 걸어 올라갔어요.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다 죽어간다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멀쩡히 걷다니. 남편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더는 헬쑥한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평생 시장 바닥을 호령하던 그 단단한 목소리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길지도 모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도윤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단상 뒤에 큰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찍은 사진, 바로 그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그 여자 진짜 2달 안에 가는 거 맞지? 나 더는 못 기다리겠어. 로비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이건 제 남편 성철이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여기서 그 여자는 바로 죽어가는 저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이는 황급히 단상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어느새 곁에 선 김 변호사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다시 도윤이에게 눈짓했어요. 화면에 2번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카페 창가에서 남편이 미라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작년 12월에 찍힌 겁니다. 제가 시한부 판정을 받기 5달도 더 전이에요. 저 사람이 제 손을 잡고 환히 웃고 있는 저 여자가 바로 저기 앉아 계신 윤미라 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라에게로 쏠렸어요. 미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입구마다 사람들이 서 있어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멈추지 않고 3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노트북에서 찾아낸 그 끔찍한 메모였어요. 경자명의 정리 후 매각, 미라와 분배. 경자 건강 상태 봐서 조율. 이건 제 남편이 작년 11월부터 짜놓은 계획입니다. 제 건강 상태를 봐가며 가장 적당한 때에 제 빌딩을 팔아 저 여자와 나눠 갖겠다는 계획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가 아프기 한참 전부터 제가 무너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로비가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다 오해야. 사람들 앞에서 왜 이래? 어서 그만하고 이리 내려와. 저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더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 장을 준비했어요. 오해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놀라실 이야기입니다. 저는 도윤이에게 마지막 눈짓을 보냈어요. 화면에 마지막 서류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며칠 전에 받은 제 재검사 결과지였어요. 거기에는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 없음, 건강함. 여러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제 시한부 판정은 병원의 검체가 뒤바뀐 명백한 오진이었어요. 저는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한 달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러고는 다음 순간 우레와 같은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죽어간다던 사람이 사실은 멀쩡히 살아 있었다니. 그것도 한 달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니요. 저는 새파랗게 질린 남편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여보, 당신이 그토록 손꼽아 기다리던 제 죽음은 오지 않아요. 저는 멀쩡히 살아서 당신이 한 짓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게 잘 가라 안녕이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부터 전부 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멀쩡히 살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충격. 그것이 그이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남편은 무어라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리더니 두 눈을 까뒤집으며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뒷목을 부여잡은 채 그대로 졸도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미라는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행사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김 변호사가 미리 손을 써둔 거였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 선 채로 그 아수라장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30년 전 시장 바닥솥단지 앞에 쪼그려 앉아 갈비탕을 끓이던 그 여자가 지금 이 모든 무대의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어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생 참아온 한마디를 담담히 내뱉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은 멀쩡히 살아있는 저 이경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도 그리고 저 자신도요. 그들이 가장 빛나야 한다고 믿었던 그날이 결국 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무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환한 햇살을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평생 새벽 어둠 속에서만 일해온 제게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도 따뜻하고 환했습니다. 그날의 행사장은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채로 막을 내렸습니다. 졸도한 남편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큰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것뿐이었어요. 정신을 차린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그이로서는 쉽지 않았겠지요. 그 여자 미라는 그날 경찰에 넘겨졌어요. 두 사람이 짜놓은 그 모든 계획과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났으니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그럴듯한 명함 뒤에 숨어 남의 평생을 통째로 가로채려던 그 욕심은 결국 자기 발등을 찍고 말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도 통쾌하다기보다는 그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습니다. 미워하는 데 쓸 기운조차 이제는 아깝게 느껴졌거든요. 남편과의 인연은 거기서 깨끗이 끊어냈습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요. 빌딩은 물론 그 사람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더는 그 세월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35년보다 진실하게 살아갈 남은 날들이 제게는 훨씬 더 소중했으니까요. 평생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 믿고 살아온 제가 비로소 끊어내는 것도 용기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어느 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제 빌딩 꼭대기층에 올라가 봤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문득 30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장 한 귀퉁이 작은 솥단지 앞에 쪼그려 앉아 갈비탕을 끓이던 그 젊은 여자가요. 새벽 4시에 나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한겨울에도 찬물에 물을 씻느라 손이 다 트고 갈라졌던 그 시절이요. 저는 제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흉터가 마디마디에 남아 있었어요. 평생 천대받던 이 손이 사실은 이 빌딩 한 채를 통째로 일궈낸 위대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트고 갈라진 손등을 다른 손으로 가만히 쓸어주었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요. 그날의 노을이 마치 그 긴 세월을 다독여주듯 제 손등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제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러고는 한참 만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이모, 이제 진짜로 안 아픈 거 맞죠? 저는 그런 도윤이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연기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도윤아. 다 끝났어. 이모는 이제 안 아파. 아주 건강하단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모 인생을 이모를 위해서 살아볼 생각이야. 제 말에 도윤이의 눈가가 또 붉어졌어요. 그러더니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모. 이모는 그동안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모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다니면서 사세요.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런 도윤이를 가만히 끌어안았어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제가 친자식처럼 걷어 키운 이 아이가 이제는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편은 제 죽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이 아이만큼은 제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어요. 진짜 가족이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새로 시작했어요. 평생 죽도록 일만 하느라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하나둘 다녀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옷도 한 벌 사입고 평생 못 가본 여행도 떠났어요. 가끔은 도윤이와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햇살 아래 앉아 있노라면 평생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든 새벽과 그 모든 눈물이 결국 지금의 이 평온한 시간을 위한 거였다고요. 빌딩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단단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정말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면 그 빌딩은 저를 끝까지 지켜준 도윤이에게로 갈 거예요. 그게 마땅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평생이 녹아든 그 빌딩이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의 품으로 가는 것이요. 가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한때는 죽음을 기다리며 헬쑥하게 야위었던 그 얼굴이 이제는
다시 혈색이 돌고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잘 견뎌냈다고, 그리고 잘 끊어냈다고요. 평생 이경자라는 제 이름 석자를 잃고 살았던 제가 비로소 그 이름을 되찾은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는 것도 큰 용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용기는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천대받으며 자신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트고 갈라진 두 손은 결코 천한 손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 손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읽어낸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손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